오늘날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중 약 60%에 해당하는 40억 명은 시골이 아닌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는 인구학적으로 볼 때 일정한 인구 규모 내지 인구 밀도를 초과한 지역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도시는 인구학적 관점만으로 정의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1938년 워스는 도시성에 관한 그의 고전적 논문에서 도시의 세 가지 주요 특성은 대규모의 인구 규모, 높은 인구 밀도, 그리고 인구의 이질성 등이라고 지적하며 이 세 가지 요소가 도시의 생활 양식을 특징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했죠. 도시는 농촌과 구별되는 많은 인구, 그리고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데요. 따라서 도시는 인구뿐만 아니라 시골과는 구별되는 도시만의 도시적 생활 양식을 갖춘 곳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도시적 생활 양식이란 문화권마다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 감소, 친족과 이웃의 결합 약화, 무관심한 태도 등을 말하는데 이는 시골의 품앗이를 통해 농사를 함께 짓고 수확철이 되면 떡을 만들어 함께 나눠 먹던 과거 우리 시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도시화는 이러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 그리고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도시적 생활 양식의 확산은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힘든 현상이기 때문에 도시를 정의할 때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도시를 결정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인구 얼마 이상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도시를 정의할까요? 정답은 인구 5만 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행정구역의 인구가 5만 명이 초과되었을 때 시라고 정의합니다. 대전광역시, 공주시, 세종시 등 이런 시로 끝나는 곳이 우리나라의 도시가 되는 것이죠. 반면 옥천군, 예산군과 같이 군으로 끝나는 지역은 시골로 분류가 됩니다. 참고로 인구 5만 명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5만 명이 안 되더라도 시가 될 수 있고 5만 명이 넘더라도 군으로 남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개념 완성에 수록된 지도인데 2010년 지도에 우리나라의 모든 시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 수는 1925년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많이 생겨났으며 도시에 사는 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기부터 도시화가 크게 이루어졌으며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왼쪽 그래프는 시기별 영국 런던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우리나라 도시화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런던의 경우 도시 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시기가 1800년대 초중반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196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죠. 영국은 1700년대 증기기관의 발명 이후 1800년대부터 옷감을 찍어내는 수많은 방직 공장이 도시에 들어서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형태의 공장들이 영국보다는 훨씬 늦은
1960년대쯤부터 도시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현대적 의미의 도시는 이 산업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800년대에 런던을 나타낸 것인데 길을 걸어다니는 수많은 노동자와 뒤에 공장, 그리고 굴뚝은 과거 산업화 시기의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적 의미의 도시는 왜 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산업혁명 초창기 공장들은 지금처럼 완전 자동화를 이루지는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노동력이 필요했었죠. 풍부한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공장들은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장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 상대적으로 편리한 도심 지역에 입지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이 발달할 오늘날 대부분의 공장들이 비도시 지역, 시골 지역에 입지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산업화 초기 공장들이 입지한 지역은 대부분 과거부터 상류층이 살아왔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는 도심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심에는 왕궁, 성, 교회, 상업시설 그리고 문화시설들이 입지했었고 이를 이용하는 상류층은 이 도심과 가까운 곳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교통이 편리한 도심과 가까운 곳에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고 일자리가 도시에 많아지게 되자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인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지역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낡은 동네부터 외부로부터 유입된 노동자가 거주하게 되었고 상류층은 깨끗한 환경, 보다 여유로운 공간을 찾아 도심 밖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상류층이 거주하던 공간이 쇠퇴하고 거주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슬럼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슬럼화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할렘이죠. 뉴욕은 전 세계의 중심입니다. 세계 도시 최상위 계층으로서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뉴욕의 중심에는 맨하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해튼에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 바로 월스트리트가 있고 바로 이 지역이 월스트리트예요.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주변에는 9.11 테러를 겪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만 북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던 그 유명한 브로드웨이를 걸을 수 있기도 하죠. 자, 이 브로드웨이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뉴욕 맨해튼은 세계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렘은 어떻습니까? 할렘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흑인들의 성지, 슬럼과 마약, 그리고 갱단 등 안 좋은 이미지가 가득하죠. 그런데 이 할렘은 바로 뉴욕 맨해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할렘은 그 유명한 센트럴 파크 건너자마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할렘은 현재 슬럼가로서 안 좋은 이미지로 가득하지만 사실 과거에는 뉴욕의 상류층이 거주했었던 공간입니다. 뉴욕이 성장하던 초창기 상류층이 거주를 하다가 뉴욕의 산업화 바람이 불게 되자 이 지역의 흑인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게 된 것이죠. 당시 흑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했던 미국 상류층으로서는 자신들의 동네에
흑인 가족들이 들어오는 것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환경오염도 이들의 주거 환경을 점차 악화시켰죠. 따라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백인 상류층은 하나둘씩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었고, 이 지역은 점차 흑인 동네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할렘을 이루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도 점차 바뀌어 나갔습니다. 산업화 초창기 2차 산업인 공업 위주로 돌아가던 산업구조가 점차 3차 산업인 서비스업으로 주류가 바뀌게 된 것이죠. 이처럼 농업, 어업의 1차 산업에서 광업, 공업의 2차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인 3차 산업으로 산업의 주류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라고 부릅니다. 공장이 밀집한 도시는 점점 환경오염으로 신음을 앓게 되었고,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은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장은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와 높은 토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시 중간지역 혹은 외곽, 심지어는 값싼 노동력을 갖춘 해외로 빠져나가 버렸고, 도시는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했었던 가발 그리고 섬유공장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현재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높은 빌딩이 들어서게 되었고, 서울을 대표하는 디지털 단지로 서비스업으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죠. 참고로 그 유명한 뽀로로도 이 디지털 단지에 위치했었던 기업에서 탄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렘같이 도심 가까이에 위치한 슬럼가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되었을까요? 슬럼은 교통이 편리한, 접근성이 좋은 도심 주변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은 잠재적 발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땅값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이 가장 높고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와 다른 경우가 매우 많죠.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잠재적 땅값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나타낸 것이고, 실제적 땅값은 현재 얼마만큼의 가치가 매겨져 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다시피 도심에서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잠재적 땅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적 땅값을 보면 중간에 예상치 못하게 가치가 확 떨어지는 구간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치가 확 떨어진 구간이 바로 도심과 가까이 위치한, 먼 옛날에는 상류층이 살았었던 지역이며 현재는 낙후된 슬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지역은 도심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도심에 위치한 수많은 문화시설들, 행정 및 경제 기능들을 이용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지역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낙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지역으로 바꾼다면 이 지역의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실제적 땅값에서 잠재적 땅값까지 토지 가격이 급상승을 하겠죠. 만약 이 지역을 재개발한다면 그 시공사는 돈벼락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도시들의 도심과 가까운 슬럼화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개발은 도시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보상은
실제 땅값에서 조금 더 많이 받을 뿐인데 재개발이 되고 나면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땅값이 치솟아 버리기 때문에 갈 곳이 사라져 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보문고등학교 주변에서도 재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역을 걸어가다가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현수막들을 보면 재개발 후에 갈 곳을 잃게 될 업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보문고에서 대전천을 바로 건너면 과거 모텔들을 다 허물고 아파트 3개 단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역의 분양가를 보면 무려 평당 1,500만 원이 넘습니다. 과거 이 지역의 평당 매매가를 생각해 본다면 재개발 시 도심과 가까운 슬럼화된 지역이 얼마나 땅값이 치솟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실 수 있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슬럼 지역을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것 말고도 낙후된 슬럼가의 예술인들 혹은 굉장히 분위기 좋은 음식점이나 커피집이 들어와 지역을 부흥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현재 대전역 뒤편의 소지동과 보문고랑 가까운 선화동을 그 예로 들 수 있죠. 이 지역들은 현재 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값싼 임대료를 보고 이러한 힙한 식당과 카페들이 들어와 지역을 부흥시키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임대료가 상승해서 이 카페나 식당들이 쫓겨나는 일도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도심과 가까운 낙후 지역이 재개발되는 내용을 우리는 도시 재개발 혹은 도심 재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도시의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시화로 인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